결혼 8년 차. 나는 혼자서 대출금을 갚고 혼자서 관리비를 내고 혼자서 거실 바닥에 타일을 하나하나 닦았다.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32평 아파트는 내가 결혼 전 태성회계법인에서 7년을 일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계약금을 치른 집이었다. 부동산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에는 내 이름 석자, 윤서연이 똑똑히 적혀 있었다. 시어머니가 입원하시던 날 남편이 전화 너머로 명령하듯 말했다. 회사 그만두고 병원 와서 엄마 병수발이나 들어. 나는 반박하지 않았다. 오히려 속으로 팀장님께 어떻게 장기 휴가를 낼지 궁리하고 있던 참이었다. 집에 돌아와 건강보험증과 신분증을 찾다가 무심코 남편 책상의 두 번째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가 들어 있었다. 양수인 난에 적힌 이름. 강도윤. 내 시동생의 이름이었다. 그리고 위임장에는 내가 단 한 번도 쓴 적 없는 내 가짜 서명이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거실에 걸린 벽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이내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서랍을 닫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17장의 사진을 찍은 뒤 내 신분증만 챙겨 캐리어를 끌고 그 현관문을 나섰다. 휴대전화가 88번 울렸지만 나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휴대전화 알람이 새벽 5시 40분에 맞춰 정확히 울렸다. 윤서연은 정지 버튼을 누르고 이불을 걷어 올리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거실에 불을 켜지도 않은 채 그녀는 8년간 몸에 밴 감각만으로 주방을 향해 걸어갔다. 냉장고 문을 열고 애호박과 두부, 그리고 먹기 좋게 썰어둔 찌개용 소고기 한 팩을 꺼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물이 끓어올랐다. 그녀는 된장을 풀고 준비한 재료들을 차례로 넣었다. 찌개 냄비가 보글보글 소리를 내며 끓었고 하얀 김이 피어오르며 주방 창밖에 어스름한 새벽빛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6시 20분, 전기밥솥이 취사가 완료되었다는 알림음을 올렸다. 서연은 밥 2공기를 푸고 된장찌개를 식탁에 올렸다. 밑반찬 몇 접시를 정갈하게 세팅한 뒤 그녀는 안방문을 두드렸다. 남편 강준혁은 6시 반이 되어서야 방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이미 다림질이 끝난 구김없는 흰 와이셔츠 차림으로 식탁 의자를 빼고 앉았다. 서연도 그 맞은편에 앉았다. 준혁은 숟가락을 들고 된장찌개를 한술 떠 입으로 가져갔다.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식탁 위에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달그락. 아주 작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그러고는 젓가락을 들어 맨밥만 한 입 떠먹고는 밑반찬에는 손도 대지 않고 두어 번 씹어 삼켰다. 이내 그는 의자를 뒤로 밀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출근할게. 준혁은 현관으로 걸어가 구두를 신고는 문을 밀고 밖으로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묵직한 소리가 이른 아침의 공기 속으로 둔탁하게 퍼졌다. 서연은 맞은편에 놓인 거의 손도 대지 않은 된장찌개 그릇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남은 국을 냄비에 다시 붓고 식기를 정리했다. 지난 8년 동안 강준혁은 단 한 번도 수고했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적이 없었다. 찌개가 조금 짜거나 싱거우면 늘 저렇게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출근길에 편의점을 들러 삼각김밥 하나로 아침을 때우기 일쑤였다. 아침 7시 정각, 서연은 집을 나섰다. 그녀는 지하철 9호선 천호역을 향해 걸어가 출근길 인파에 섞여 전동차 안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36살의 그녀는 여의도에 위치한 태성회계법인에서 11년째 일하고 있었다. 현재 직급은 시니어 회계사로 연봉은 6,200만 원이었다. 천호동에서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출퇴근길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었다. 매월 둘째 주 토요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경기도 의정부시로 가야 하는 날이었다. 승강기도 없는 낡은 빌라, 계단에는 1년 내내 가시지 않는 퀴퀴한 곰팡래가 배어 있었다. 서연은 준혁의 뒤를 따라 3층으로 올라가 50만 원의 현금이 든 봉투를 거실 낮은 교자상 위에 올려두었다.
시어머니 공말수는 그 봉투를 낚아채듯 집어들어 손가락으로 두께를 쓱 만져보고는 무심하게 방석 밑으로 찔러 넣었다. 시동생 강도윤은 텔레비전 앞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손에 게임패드를 쥔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툭 내뱉었다. 형수, 왔어. 33살의 강도윤은 번듯한 직장 하나 없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어머니 공말순의 국민연금에 기대어 살고 있었다. 밥상머리에서 공말순은 하나뿐인 불고기 접시를 두 아들 앞으로 쓱 밀어주고는 서연을 보며 과장되게 한숨을 푹 내쉬었다. 준혁 애미야. 서연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님. 저기 도윤이 좀 봐라. 나이도 찰 만큼 찼는데 여태 장가도 못 가고 번듯한 전세방 한 칸이 없잖니. 명색이 형이고 형수인데 저 꼴을 보고만 있으니 속이 안 타디. 공말순의 시선이 밥상을 넘어 서연의 얼굴에 꽂혔다. 요즘 아가씨들이 집도 없는 놈한테 시집 오려고 하겠어?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눈앞의 밥그릇만 바라볼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엄마, 밥이나 드세요. 준혁이 불고기 한 점을 입에 집어넣으며 우물우물 말했다. 식사가 끝난 뒤 서연은 빈 그릇들을 치우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싱크대로 쏟아지는 물줄기가 기름때를 씻어내는 소리 너머로 바깥의 대화 소리가 새어 들어왔다. 개수대 앞에 선 그녀는 반쯤 열린 베란다 통유리문 틈새로 두 사람의 실루엣을 볼 수 있었다. 도윤과 준혁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형 도윤이 목소리를 잔뜩 낮췄지만 그 말소리는 주방까지 고스란히 전해졌다. 유라가 그러는데 전셋집이라도 없으면 절대 결혼 안 한대. 벌써 2년째 미루고 있잖아. 준혁은 담배 연기를 뿜어낼 뿐 말이 없었다. 최유라는 네일숍에서 일하는 도윤의 2년 사귄 여자친구였다. 형수 명의로 된 그 아파트 말이야. 도윤이 베란다 바닥에 놓인 빈 화분을 툭 차며 말했다. 어차피 형네는 애도 없잖아. 32평이면 둘이 살기에 너무 넓기도 하고. 어떻게 머리 좀 써서 방법 좀 찾아보면 안 돼? 주방 수도꼭지에서는 여전히 물이 흐르고 있었다. 서연의 손이 접시 가장자리에 멎었다. 베란다에 선 준혁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는 담배를 쥔 손을 허리춤으로 늘어뜨린 채 쟤를 툭 털어냈다. 생각 좀 해볼게. 수요일 오후 여의도의 사무실 안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로 가득했다. 서연이 한 중소기업의 재무제표를 꼼꼼히 대조하고 있을 때 책상 위에 휴대전화가 지잉하고 울렸다. 화면에는 준혁의 이름이 떠 있었다.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휴대전화를 귀와 어깨 사이에 끼운 채로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왜? 엄마 쓰러지셨어. 준혁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짜증이 섞여 있었다. 고관절 골절이래? 의정부 중앙병원이야. 당장 반차 내고 그리로 가. 지금 서연은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을 힐끗 보았다. 하지만 나 지금 법인 마감이라 그게 엄마보다 중요해? 뼈가 부러졌다니까. 잔말 말고 당장 병원부터 가. 통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다. 오후 4시 서연은 헐레벌떡 의정부 중앙병원의 6인실 병실에 도착했다. 병실 안은 퀴퀴하고 탁한 냄새로 가득했다. 공말수는 창가 쪽 병상에 드러누워 끙끙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강도윤은 침대 옆간이 의자에 구부정하게 앉아 휴대전화 화면만 빠르게 넘기고 있었다. 복도 밖에서는 준혁이 회사 서류 뭉치를 든 채 수화기 너머로 누군가에게 큰 소리로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다. 서연이 병실 안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묻는 이도 연차는 잘 냈냐고 걱정하는 사람도 없었다. 침대 발치에 선 서연을 발견하고 나서야 공말수는 앓던 소리를 멈췄다. 서연아. 어머님, 다리는 좀 어떠세요? 의사가 수술해야 한단다. 적어도 석 달은 꼼짝없이 누워있어야 된다고 하네. 공말순의 메마른 입술이 달싹였다. 내가 알아봤는데 요즘 간병인 구하려면 하루에 10몇만 원씩 부른다더라. 한 달이면 400만 원이 훌쩍 넘어. 그치, 이게 말이 되니? 서연은 그 자리에 선 채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 내가 회사에 말해서 당분간 휴직 좀 내고 내 병수발 좀 들어라.
여자가 밖에서 죽어라 벌어봤자 그깟 푼돈이 무슨 소용이겠니? 시어머니 모시는 게 내 첫째 도리지. 천호동 집으로 돌아온 것은 밤 10시가 넘어서였다. 거실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준혁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 헤친 채 소파에 널브러져 있었다. 그는 고개 한 번 들지 않고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내는 중이었다. 서연은 현관 신발장 위에 가방을 올려두고 슬리퍼로 갈아 신었다. 서연아, 너 회사 그만둬. 상의가 아닌 일방적인 통보였다. 준혁의 손가락은 여전히 휴대전화 화면을 톡톡 두드리고 있었다. 서연은 소파 곁으로 다가가 걸음을 멈췄다. 목이 뻣뻣하게 메어왔다. 나 태성에서 11년 일했어. 다음 달이면 내부 인사 고과가 있고 올해는 부장 승진 심사도 있는데. 부장, 준혁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지만 그의 시선은 서연의 얼굴에 단 1초 머물다 이내 벗어났다. 내가 부장 달면 한 달에 뭐 수천만 원씩 벌어와? 엄마가 지금 병상에 누워 계셔. 한 달 간병비 400만 원, 누가 낼 건데? 도윤이는 돈 한 푼 없고 내 월급은 자동차 할부금 맞고 적금 들어가면 빠듯해. 내가 간병인 쓸 돈 다 댈래? 그렇다고 무턱대고 나더러 퇴사하라는 게 말이 돼.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너 진짜 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직장이 중요하냐? 가족이 중요하냐? 어머니는 한 분뿐이잖아. 일단 회사 그만두고 병원 가서 엄마 좀 챙기면서 이 3달만 잘 버텨보자고. 엄마 거동하실 때쯤 돼서 아무 회사나 다시 들어가면 되잖아. 경력직 회계사인데 어디 굴러갈 데 하나 없겠어? 준혁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화면에 코를 박았다. 이 일은 이걸로 결정된 거야? 너 내일 회사 가서 사직서 내. 거실 벽에 걸린 시계가 째깍하고 소리를 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있는 저 남자를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8년 전 그녀는 결혼 전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이 32평짜리 아파트의 계약금을 치렀다. 그 8년 동안 매달 나가는 주택담보대출금은 오롯이 그녀의 개인 통장에서 빠져나갔고 다달이 청구되는 관리비 역시 그녀가 감당해왔다. 나 먼저 씻을게. 서연은 몸을 돌려 욕실로 향했다. 그날 밤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평소처럼 출근길에 나섰다. 서연은 된장찌개를 끓이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 곁에 우두커니 앉아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일단 회사에 출근해서 무급 휴직이 가능할지 팀장님과 면담을 해볼 작정이었다. 어찌됐든 인수인계는 마치고 병원에 가야 했다. 집을 나서기 전 그녀는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인사과에 제출할 증명사진과 건강보험증을 챙기려 했다. 평소 이런 개인 서류들을 모아두는 파란색 파일 박스는 안방 텔레비전 수납장 아래에 있었다. 서랍을 열고 이리저리 뒤적였지만 건강보험증은 보이지 않았다. 다른 곳에 두었나 싶어 그녀는 몸을 일으켜 책상 쪽으로 다가갔다. 책상 옆에는 자그마한 2단 서랍장이 있었는데 주로 준혁의 회사 업무 자료나 영수증 따위를 넣어두는 곳이었다. 첫 번째 서랍을 열었다. 없었다. 그녀는 두 번째 서랍을 당겼다. 서랍 맨 안쪽 해진 옛날 잡지 몇 권이 깔려 있었다. 그 잡지 아래로 황색 봉투의 모서리가 삐쭉 튀어나와 있었다. 입구가 봉해지지 않은 봉투 사이로 두툼한 종이 뭉치가 보였다. 서연은 봉투를 조심스레 뽑아 들었다. 맨 위를 덮고 있는 종이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였다. 그녀의 시선이 그 종이 위에서 한참 동안 멈춰섰다. 서식의 왼쪽에는 부동산의 소재지가 적혀 있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바로 이 아파트의 주소였다. 그 아래로 시선을 내렸다. 양수인란에 세 글자가 또렷하게 박혀 있었다. 강도윤. 이전 사유를 적는 칸에는 두 글자가 채워져 있었다. 매매. 순간 서연은 주변의 산소가 남김없이 빨려나간 듯한 질식감을 느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신청서를 걷어내자 이번에는 위임장이 나타났다. 위임인 윤서연, 대리인 강준혁, 그리고 위임인 서명란 위에는 삐뚤빼뚤하게 갈겨쓴 윤서연이라는 세 글자가 있었다.
그것은 결코 그녀의 필체가 아니었다. 누군가 그녀의 글씨체를 어설프게 흉내내려 시도했지만 펜을 쥐는 습관이 달라 어색함만 가득한 가짜 서명이었다. 한 장을 더 넘기자 이번에는 인감증명서가 나왔고 그 옆에는 새빨간 도장이 꾹 찍혀있는 빈 매매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서연은 계약서에 매섭게 찍힌 붉고 둥근 인감도장 자국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분명 그녀의 이름이었지만 구청에 등록된 인감도장이 아니었다. 글씨체도 달랐고 도장 테두리의 홈도 맞지 않았다. 누군가 동네 도장 가게에서 몰래 막도장을 파낸 뒤 그 가짜 도장으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버젓이 위조 서류를 꾸며낸 것이다. 작성 일자는 9월 14일. 무려 2달 전이었다. 장장 30초 동안 서연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워졌다. 거실 시계가 째깍, 째깍 돌아가는 소리만이 귓가에 맴돌았다. 발끝을 타고 정체 모를 서늘한 바람이 종아리를 거쳐 뼛속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목구멍 밖으로 어떤 신음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그저 손에 쥔 이 서류 뭉치를 고요하고도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이윽고 서연의 입꼬리가 희미하게 비틀려 올라갔다. 서연은 몸을 돌려 거실로 나가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다시 서랍장 앞으로 돌아온 그녀는 황색 봉투 안에 든 서류들을 거실 바닥에 한 장 한 장 가지런히 펼쳐 눕혔다. 신청서 앞면, 뒷면, 찰칵. 위임장 앞면, 뒷면, 찰칵. 인감증명서, 찰칵. 매매 계약서의 모든 페이지, 찰칵. 총 17장의 사진을 찍었다. 그녀는 휴대전화 갤러리를 열어 한 장 한 장의 초점과 화질을 철저하게 확인했다. 텍스트, 날인된 도장, 작성 일자가 전부 티 없이 선명하게 찍힌 것을 확인한 후 그녀는 개인 클라우드 앱을 열어 이 17장의 사진을 통째로 업로드했다. 업로드 진행률이 100%에 도달하자 그녀는 안방으로 돌아가 침대 협탁맨 아래 칸에서 예전에 쓰던 공기계를 꺼냈다. 집 무선 인터넷에 연결하고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이 사진들을 모조리 다운로드 해두었다. 이 모든 작업을 끝낸 뒤 그녀는 다시 바닥으로 돌아와 서류들을 본래 순서대로 차곡차곡 포개어 황색 봉투에 집어넣었고 옛날 잡지 밑에 완벽하게 쑤셔 넣었다. 서랍 레일이 가볍게 맞물리는 소리가 나며 문이 닫혔다. 그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은 것처럼 흔적 하나 없었다. 서연은 옷장 앞으로 걸어가 문을 활짝 열었다. 가장 위 칸에서 짙은 회색의 28인치 캐리어를 꺼냈다. 그것은 그녀가 결혼 전 고급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한 기념으로 혼자 제주도 여행을 떠날 때 장만했던 물건이었다. 결혼 후 8년 동안 이 가방은 단 한 번도 옷장 밖으로 나온 적이 없었다. 그녀는 바닥에 캐리어를 쫙 펼쳤다. 서랍을 열어 속옷, 니트, 바지를 집어들었다. 바리바리 싸들지 않고 당장 갈아입을 며칠치의 여벌 옷만 간소하게 챙겼다. 책상 앞으로 다가와 자신의 서랍을 연 뒤 여권과 통장 3개, 그리고 급여 카드를 꺼냈다. 마지막으로 서랍 맨 안쪽에 놓인 낡은 철제 틴 케이스에서 은색 USB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결혼 전의 모든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지난 8년간 단 한 달도 빠짐없이 지불했던 주택담보대출금과 아파트 관리비의 계좌 이체 내역이 낱낱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들을 캐리어 그물망 쪽에 차곡차곡 넣고 지퍼를 단단히 채웠다. 서연은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나섰다. 신발을 갈아 신고 문손잡이를 움켜쥐었다. 아주 천천히 그녀는 손에 힘을 풀었다. 그녀는 왼손을 들어 약지에 끼워진 백금 반지를 내려다보았다. 8년 전 종로 귀금 속 상가에서 맞춘 반지였다. 브랜드 반지는 상술이라며 돈이 아깝다는 준혁의 말꽃에 따랐던 거였다. 서연은 반지의 가장자리를 꾹 쥐고 손가락에서 미끄러지듯 빼냈다. 반지가 빠져나간 자리에 희미하고 얕은 하얀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 반지를 현관 신발장 위에 툭 올려두었다. 현관문이 닫혔다. 승강기가 12층에서 멈추고 문이 열렸다. 서연은 캐리어를 밀며 안으로 들어가 1층 버튼을 눌렀다. 승강기 안의 거울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다소 창백했지만
두 눈동자만큼은 시리도록 번뜩였다. 그때 가방 안에 휴대전화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액정 화면에 강준혁이라는 이름이 요란하게 깜빡였다. 그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했다. 2번, 3번, 5번. 서연은 화면이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하는 모습을 무표정하게 응시했다. 10번째 진동이 울렸을 때 그녀는 설정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완벽한 무음 상태로 바꾸고 가방의 가장 깊숙한 곳에 쑤셔 넣었다. 1층에 도착했다. 로비 밖으로는 11월의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쌩쌩 불고 있었다. 서연은 코트깃을 꼿꼿이 세운 채 도로변으로 걸어가 빈 택시를 잡아탔다. 운전기사가 룸미러로 그녀를 힐끗 쳐다보며 물었다. 어디로 갈까요? 마포구 연남동이요. 오후 1시, 연남동의 아담한 구옥 앞.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62살의 박정희 여사는 주방에서 푹 고아내던 사골국 불을 줄이고 앞치마에 손을 닦아내며 현관으로 나섰다. 문 밖에는 그녀의 딸이 서 있었다. 서연의 곁에는 짙은 회색의 커다란 캐리어가 놓여 있었다. 박정희의 문을 열려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그녀는 캐리어를 한번 살펴보고 이내 딸의 얼굴을 응시했다. 여사님은 그 어떤 질문도 불필요하다는 듯 대수롭지 않게 몸을 비켜섰다. 들어와. 밖이 많이 춥지. 서연은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캐리어를 밀어 넣었다. 주방에서 뽀얗게 고아진 사골국 냄새가 물씬 풍겨왔다. 박정희는 큼지막한 국사발을 꺼내어 뽀얀 국물을 가득 담고 그 위에 쫑쫑 썬 대파를 한 움큼 얹어 식탁 위로 올렸다. 먹음직스럽게 익은 깍두기 한 접시도 함께 곁들여졌다. 일단 따뜻할 때 한술 떠. 서연은 식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한마디 말도 없이 그녀는 국물을 한 입 한 입 삼켰다. 뜨거운 사골 국물이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내려가며 발끝에서부터 얼어붙었던 지독한 한기를 조금이나마 녹여주는 듯 했다. 15분 뒤 국사발은 바닥을 드러냈다. 서연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냅킨을 뽑아 입가를 훔쳤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맞은편에 앉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엄마. 응, 박정희가 짧게 대답했다. 내 집, 그 인간들이 명예 넘겨버렸어. 서연의 말씨는 아주 느렸고 한 글자 한 글자의 발음이 뼈저리게 명확했다. 도련님 강도윤 앞으로. 내 가짜 도장을 파고 위임장의 가짜 서명까지 꾸며서. 빈 그릇을 달래려던 박정희의 손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꼬박 10초의 침묵이 흘렀다. 창밖으로 참새 한 마리가 날아와 앞집 전봇대 가로수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박정희의 굳은 손이 천천히 거두어지더니 앞치마를 두어 번 쓸어내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충격으로 일그러진 표정도 입에 거품을 무는 욕설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몸을 일으켜 빈 사발을 싱크대로 챙겨갔다. 수도꼭지가 열리고 거센 물줄기가 쏟아졌다.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변호사부터 찾아가 콸콸 쏟아지는 물소리 사이로 박정희의 단단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다음 날 오전, 서연은 여의도 사무실로 출근하지도 의정부의 병원으로 향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연남동의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갓 내린 아메리카노 한 잔을 앞에 두고 있었다. 노트북 전원을 켜고 와이파이를 연결한 뒤 검색창에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 기소를 타이핑했다. 보안 USB를 꽂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마쳤다. 검색창에 천호동 아파트 주소를 입력했다. 열람 수수료 700원을 결제하자 가장 최신의 부동산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가 모니터에 떠올랐다. 서연은 마우스를 스크롤에 갑고, 즉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단숨에 내려갔다. 맨 마지막 권리자 란에 등재된 내용은 너무나도 명백했다. 등기 목적, 소유권 이전. 접수일, 2025년 9월 14일. 등기 원인, 2025년 9월 10일 매매. 소유자, 강도윤. 그녀는 거래 내역서 첨부란을 클릭했다. 거기에 신고된 매매 가액은 2억 8천만 원이었다. 서연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싸늘하게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삼켰다.
2억 8천만 원. 강동구의 알짜배기 위치에 자리 잡아 도보 7분이면 지하철역에 닿는 그 32평짜리 아파트는 현재 실거래가로 최소 5억 2천만 원을 호가하는 집이었다. 강준혁은 문서를 위조해 동생에게 집을 빼돌린 것도 모자라 증여세와 취득세를 덜 내기 위해 시세의 반토막도 안 되는 다운계약서까지 작성한 것이다. 이것은 더 이상 뻔한 고부 갈등도 흔해 빠진 부부 싸움의 영역도 아니었다. 이건 명백한 범죄였다. 오후 2시, 서연은 서울 서초구 법조타운에 자리한 한 오피스 빌딩의 유리문을 밀고 들어섰다. 안내 데스크 뒤편 대리석 벽에는 법무법인 지훈이라는 황동 현판이 번쩍이고 있었다. 그녀는 자그마한 회의실로 안내받았다. 5분 뒤, 김태리 변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김 변호사는 마흔언 책상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아 다이어리를 펼쳤다. 윤서연 씨, 전화상으로 대략적인 정황은 전해 들었습니다. 챙겨오신 자료들 한번 볼까요? 서연은 가방 지퍼를 열고 출력해온 17장의 사진과 아침에 갓 뽑아낸 등기부등본 원본을 책상 위에 줄맞춰 반듯하게 펼쳐놓았다. 그들이 제 컴퓨터 책상 서랍에 숨겨둔 등기 신청서, 위임장, 그리고 가짜 매매 계약서를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서연은 위임장 사진을 손가락으로 정확히 짚었다. 이 서명 제 글씨체가 아닙니다. 도장 역시 제가 구청의 주민센터 인감대장에 등록해둔 그 도장이 아닙니다. 김 변호사는 안경을 치켜 쓰고 서류들을 자기 쪽으로 바짝 당겨 한 장 한 장 매섭게 훑어내렸다. 회의실 안에는 정막만이 감돌며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사각거렸다. 5분 뒤 김 변호사가 안경을 벗었다. 윤서연 씨, 김 변호사가 깍지 낀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단순한 민사상 부부 재산권 분쟁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군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는 기본이고 만약 허위 다운 계약으로 재산을 빼돌린 거라면 사기 및 조세포탈 혐의까지 추가됩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서릿발처럼 차가웠다. 이 죄목들은 형사상 최고 징역 10년까지 떨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게다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법무사를 통하게끔 되어 있죠. 명예 이전을 대행한 법무사가 위임장이 가짜라는 정황을 알면서도 공증과 등기 절차를 눈감아줬다면 그자 역시 공범으로 엮어 넣을 수 있습니다. 서연은 김 변호사의 눈을 흔들림 없이 직시했다. 전부 고소하겠습니다. 고소의 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삼으실 겁니까? 전부 다요. 서연의 목소리는 결코 크지 않았지만 한치의 떨림조차 없었다. 제 남편 강준혁, 시동생 강도윤, 그리고 그 가짜 서류의 버젓이 도장을 찍고 승인해준 법무사 새끼까지. 한 명도 예외 없이 법정에 세우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의 눈앞에 앉은 이 비정상적으로 침착한 의뢰인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슬며시 말아 올렸다. 훌륭하군요. 구차한 조정기간도 필요 없고 감정적인 눈물도 없이 이토록 청명하고 명확한 요구라니. 김 변호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우리의 첫 번째 스텝은 관할 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에 형사고소장을 접수하는 겁니다. 입건이 떨어지면 사건 접수증을 근거로 법원에 즉각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때릴 겁니다. 그 가처분 신청의 효력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말 그대로 완벽한 동결입니다. 김 변호사가 다이어리를 탁 덮었다. 그 아파트의 소유권 자체를 꽁꽁 얼려버리는 겁니다. 소송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강도윤은 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매할 수도 없고 집을 담보로 제1금융권이든 대부업체든 은행에서 단 1원의 대출도 뽑았을 수 없습니다. 법적인 의미에서 그 집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한낱 거대한 쇳덩어리로 전락하는 셈이니까요. 같은 시각 서울 강동구. 강준혁은 회사복도 맨 끝 창가에 서서 휴대전화 액정을 노려보고 있었다. 사색이 된 얼굴로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전원이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되며 통화료가 부과된다는 기계음을 멍하니 듣고 있었다.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무려 88통의 전화를 걸었다. 처음에는 그저 서연이 화가 나서 홧김에 전화를 피하는 거라고 치부했다. 하지만 밤 10시 집에 돌아와 신발장 위에 덩그러니 놓인 백금 반지와 반쯤 비워진 옷장을 두 눈으로 확인했을 때 그는 사태가 단단히 엇나갔음을 그제야 직감했다.
그는 곧장 문자 메시지를 쏘아보내기 시작했다. 대체 어디 간 거야? 전화 안 받는 건 무슨 신보야? 엄마는 아직도 병원에 누워서 너만 오매불만 기다리는데 며느리 도리가 뭔지 몰라. 윤서연, 너 지금 제정신이야. 당장 답장해. 다음날 정오가 되자 메시지의 톤이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친정 간 거야? 내가 회사 좀 그만두라고 해서 삐친 거냐? 아무리 화가 났어도 그렇지. 어른들 두고 가출이라니 이게 다 큰 어른이 할 짓이야. 전화, 당장 받아라. 그리고 새벽 1시 17분을 넘긴 시각. 강준혁은 텅 빈 거실 소파에 주저앉은 채 아무런 알림도 울리지 않는 먹통 휴대전화를 신경질적으로 노려보며 머리칼을 쥐어뜯었다. 이내 씩씩거리며 자판을 부서져라 두드리기 시작했다. 윤서연, 내가 아무리 막장으로 굴어도 결혼했으면 며느리 된 도리는 지켜. 너 끝까지 똥고집 피우고 안 들어올 거면 우리 이혼해. 연남동 집. 서연은 목욕을 마치고 침대 머리맡에 비스듬히 기댔다. 가방 제일 밑바닥에 처박아 두었던 무음 상태의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액정 화면은 이미 수십 통의 식별 불가능한 부재중 통화 기록과 온갖 메시지 알림으로 시뻘겋게 물들어 있었다. 그녀는 차분하게 화면을 밑으로 쭉 넘겨보았다. 화가 나지도 슬퍼서 눈물이 나지도 않았다. 오히려 이 모든 발악이 너무나도 우스꽝스러운 코미디 같았다. 맨 마지막에 도착한 메시지로 스크롤이 멈췄다. 송신 시각, 새벽 1시 17분. 너 끝까지 고집 피우고 안 들어올 거면 우리 이혼해. 서연은 화면을 응시하며 손가락을 그 문장 위에서 거두지 않았다. 이내 화면 캡처 버튼을 눌렀다. 그러고는 모바일 카카오톡 메신저를 열어 이 캡처 화면 원본을 김태리 변호사에게 전송했다. 그 아래에 단 한 줄의 짧은 문장을 덧붙였다. 본인 입으로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내주니 참 다행이네요. 스마트폰 액정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르스름한 불빛이 김태리 변호사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는 메신저 대화방에 방금 전송된 캡처 사진과 윤서연이 연이어 보낸 그 당돌한 문장을 빤히 내려다보았다. 김 변호사는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툭 내려놓고는 콧대에 걸쳐진 안경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밀어 올렸다. 그녀는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도록 구르며 남편의 더러운 재산 은닉 앞에 이성을 잃고 질파질파 오열하는 아내들을 숱하게 겪어왔다. 하지만 윤서연처럼 단 1초의 자기 연민조차 사치로 치부하며 모든 분노를 그 즉시 완벽하고 정밀한 법적 저격으로 전환해버리는 의뢰인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아주 훌륭해. 김 변호사가 텅 빈 회의실 허공을 향해 나직하게 중얼거리며 눈앞의 사건 기록 파일을 다시 활짝 펼쳤다. 고소장을 접수한 지 닷새째 되던 날. 서울 강동경찰서의 묵직한 자동 유리문이 좌우로 스르륵 열렸다. 강준혁은 짙은 네이비색 정장 차림으로 한 손을 바지 주머니에 꽉 찔러 넣은 채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로비로 들어섰다. 경찰서 로비 특유의 종이컵 믹스커피 냄새, 프린터 토너 향, 그리고 수십 년 묵은 서류 냄새가 훅 끼쳐왔다. 야광조끼를 걸친 순경 2명이 술에 잔뜩 취해 난동을 부리는 취객의 양팔을 결박한 채 끌고 가는 광경 위로 사방에서 끊임없이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와 타자기 두드리는 소리가 시끄럽게 뒤엉켰다. 준혁은 민원 안내 데스크로 성큼 다가가 체면을 구기고 싶지 않다는 본능적인 우월감과 짜증이 섞인 오만한 투로 입을 열었다. 여기 경제범죄수사팀 최 수사관님 뵈러 왔습니다. 아까 그분이 제게 전화를 걸어서 오늘 오후에 직접 출석하라고 호출하시길래요. 2층으로 올라가서 좌회전, 세 번째 사무실입니다. 당직 경찰은 서류만 응시한 채 고개 한 번 까딱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강준혁은 계단을 따라 터벅터벅 2층으로 향했다. 그는 오늘 오전 회사에 가족 접촉 사고 처리를 핑계대고 반차를 끊고 나온 참이었다. 이 순간까지도 그의 마음속 한구석에는 대단한 불안감 따위는 없었다. 이 모든 촌극이 그저 서연의 홧김에 벌인 가출 시위일 뿐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자가 집 나가봐야 결국 데리러 와주지 않으면 제풀에 지쳐 핑계를 찾기 마련이다. 기어코 경찰서까지 달려가 얼토당토하는 분무기질을 해대다니 이건 명백히 경찰이라는 공권력을 빌려 자신을 겁먹게 만든 뒤
결국 자기가 무릎 꿇고 연남동 처가댁으로 모시러 오게 만들려는 얄팍한 수작질이 틀림없었다. 정말 제정신이 아니군. 하다하다 이따위 치졸한 집안 싸움을 동네방네 경찰서까지 질질 끌고 와 어디 낮바닥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는 속으로 차갑게 욕지거리를 내뱉으며 경제범죄수사팀이라는 현판이 걸린 문을 거칠게 밀어젖혔다. 사무실 안은 철제 책상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누렇게 바랜 수사서류 뭉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구석진 자리에 쥐색 점퍼를 걸친 채 헝클어진 머리칼을 한 중년 사내가 모니터를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었다. 책상 위 명패에는 최정호라는 세 글자가 또렷했다. 최 수사관님 되십니까? 준혁이 위풍당당하게 다가가 맞은편 철제 접이식 의자를 끌어당겨 털썩 주저앉으며 습관처럼 빳빳한 정장 재킷 밑단을 매만졌다. 저 강준혁입니다. 수사관님께서 절 이리로 부르신 거 저희 집사람이 홧김에 욱해서 쓴 그 억지 고소장 때문이죠. 안 그렇습니까? 최 수사관은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고 강준혁을 2초간 훑어보더니 서랍을 열어 누런 서류 철을 꺼냈다. 강준혁 씨, 최 수사관의 목소리는 덤덤했다. 오늘 당신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건 알고 오셨습니까? 강준혁은 실실 웃으며 상체를 앞으로 쓱 빼고는 어떻게든 호형호재해보려는 태도를 취했다. 수사관님, 수사관님도 결혼해보셨죠? 이게 다 우리 부부 사이의 사소한 사랑 싸움입니다. 제 어머니가 최근에 입원하셨는데 제가 며칠 휴직하고 병수발 좀 들라고 했더니 기분이 상해서 친정으로 냅다 가버렸지 뭡니까? 그러고는 여기까지 와서 홧김에 행패를 부리네요.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집에 가서 단단히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습니다. 그러니 이 고소장 그냥 찢어버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최 수사관은 대꾸조차 하지 않고 느릿느릿 서류철을 펼쳤다. 그는 A4 용지 한 장을 뽑아 강준혁의 눈앞으로 휙 밀어주었다. 컬러로 인쇄된 사진이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와 그에 딸린 위임장 사본 2장이 찍혀 있었다. 강준혁 씨, 똑똑히 보십시오. 최 수사관은 골무를 낀 검지로 위임인 서명란을 쾅쾅 두드렸다. 이 윤서연이라는 이름, 당신 아내 본인이 직접 쓴 거 맞습니까? 강준혁은 그 종이를 힐쩍 보고는 얼굴에 띈 웃음이 살짝 굳어졌지만 이내 태연한 척 낯빛을 바꿨다. 아, 이거 말씀이시군요. 이 아파트는 원래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줄곧 살던 집이니까 당연히 부부 공동재산이죠. 제 동생이 조만간 결혼을 하는데 처가 쪽에서 신혼집을 해오라고 달달 볶는 바람에 일단 제 동생 명의로 돌려놓고 전세 대출이라도 당겨서 급한 불 좀 끄게 하려고 했습니다. 제 아내가 요즘 회사 마감이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서류 떼러갈 시간이 없길래 제가 그냥 대신 쓱 적어 넣었죠. 이게 뭐 큰 문제라도 됩니까? 다 한 식구끼리 돕고 사는 일인데. 최 수사관은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마치 지능이 떨어지는 짐승을 보듯 강준혁을 쳐다보았다. 강준혁 씨, 최 수사관이 책상 위 녹음기를 집어들고 빨간 버튼을 꾹 눌렀다. 지금부터 정식으로 고지합니다. 당신이 방금 내뱉은 진술은 모두 녹음되었습니다. 당신은 집주인 윤서연 씨의 동의도 없이 몰래 아내의 서명을 위조한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위조라니 그게 무슨 소립니까? 강준혁이 언성을 높이는 바람에 근처 책상에 있던 경찰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보았다. 저는 그 사람 남편입니다. 남편이 아내 대신 이름 석자 적어서 집안 재산 좀 융통한 게 어떻게 위조가 됩니까? 집사람 화 좀 풀리면 제가 다 알아서 설명할 거라고요. 쾅. 최 수사관이 다른 사진 한 장을 책상 위로 거칠게 내리쳤다. 빨간 인감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매매 계약서였다. 그럼 이 도장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시간이 없어서 동네에서 쓱 대신 파준 겁니까? 최 수사관의 눈빛이 살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우리가 관할 구청에 가서 윤서연 씨의 실제 인감 대장을 전부 대조하고 왔습니다. 이 도장은 당신이 천호동 시장 바닥에 있는 지하 도장 가게에서 몰래 위조해 판 막도장입니다. 그 가게 사장, 어제 이미 소환 조사 마쳤고 당신 얼굴 사진 정확히 지목했습니다. 강준혁의 목젖이 꿀꺽 넘어갔지만 입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최 수사관은 상체를 앞으로 바짝 숙이며 강준혁의 두 눈을 매섭게 노려보았다. 인장 위조, 사문서 위조, 그리고 불법적인 타인 재산 은닉을 목적으로 한 위조 사문서 행사. 강준혁 씨, 대한민국 형법상 이 죄목들은 전부 공소 제기 대상입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이건 댁에서 말하는 못 같은 집안 싸움이 아니라 당신 아내가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서 끝날 단순 민사 분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지금 중대 형사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혐의가 입증되면 최고 징역 10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 몇 마디가 마치 거대한 쇠망치처럼 강준혁의 뒤통수를 끔찍하게 내리쳤다. 그의 얼굴은 단 3초 만에 모든 핏기를 잃고 시체처럼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가짜 도장이 찍힌 그 사진을 내려다보는 그의 위장에서 극심한 경련이 일어났다. 아닙니다. 그게 강준혁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손뿐만 아니라 그의 양어깨까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미세하게 경련하고 있었다. 이게 어떻게 범죄가 됩니까? 제 마누라잖아요. 그 집은 개 목도 있고 내 목도 있는 건데 난 그냥 내 동생한테 잠깐 빌려주려고. 천호동에 있는 그 32평 아파트는 윤서연 씨가 결혼 전에 순수 자기 자금으로 계약금을 치른 명백한 특유재산입니다. 지난 8년간의 주택담보대출금 역시 오롯이 윤서연 씨 개인 계좌에서 다달이 빠져나갔고요. 최 수사관은 한치의 동정심도 없는 싸늘한 목소리로 그의 말을 싹둑 잘랐다. 법적으로 그 집은 당신과 단 10,000원어치의 지분도 엮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한 짓은 절도입니다. 강준혁은 입을 뻐끔거리며 어떻게든 소리를 내보려 했지만 목구멍에 말라 비틀어진 손뭉치가 처박힌 듯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윤서연은 그저 홧김에 시위를 벌인 게 아니었다. 그녀는 그 현관문을 나선 순간부터 이미 자신의 손으로 직접 폭파 스위치를 눌러버린 것이다. 그는 찰나의 순간 며칠 전 된장찌개를 끓여놓지 않았던 그 서늘한 아침과 신발장 위에 덩그러니 놓여있던 백금 반지를 떠올렸다. 그는 그것이 그저 여자의 철없는 투정인 줄만 알았다. 알고 보니 그것은 처형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이었다. 사흘 뒤 강동 경찰서에 같은 사무실. 강도윤이 끌려 들어왔을 때 그는 보풀이 잔뜩 일어난 쥐색 트레이닝복 겉옷 지퍼를 목끝까지 치켜올리고 양손을 주머니에 꽉 찔러 넣은 꼴이었다. PC방에서 밤새워 게임을 하던 그는 입구에서 잠복 중이던 2명의 형사에게 덜미를 잡혀 곧장 연행되어 온 참이었다. 그는 철제 접이식 의자에 주저앉아 마치 모터라도 달린 것처럼 두 다리를 덜덜 떨기 시작했다. 신발 밑창이 페인트 칠해진 바닥을 마찰하며 끼익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다. 최 수사관이 종이컵에 담긴 믹스커피 한 잔을 그의 앞에 탁 내려놓았다. 강도윤 씨, 이 서류들 꼼꼼히 확인해 보시죠. 도윤은 책상 위에 펼쳐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슬쩍 내려다보다가 자신의 이름 석자를 발견한 순간 마치 불에라도 된 사람처럼 기겁하며 시선을 거두었다. 수사관님이, 이건 저랑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도윤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시뻘개지더니 당장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한 목소리로 억울함을 토로했다. 전부 우리 형이 시켜서 한 짓이라고요. 전 진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분 이름이 아파트 등기권리증에 대문짝만하게 박혀 있습니까? 최 수사관이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진짜입니다. 형이 그러더라고요. 형수가 워낙 지독한 구두쇠라 덩치 큰 아파트를 떡하니 쥐고 있으면서도 시동생 결혼하는데 10원 한 장 안 보태준다고요. 도윤은 단 1초라도 늦게 말하면 당장 감방에 처박힐까 두려운 듯 숨을 헐떡이며 엄청난 속도로 말을 쏟아냈다. 형이 자기가 도장만 잘 파서 법무사한테 가서 대충 눈가림만 하면 다 된다고 했습니다. 그 법무사 새끼도 우리 형이 대학교 때 빵 셔틀 시키던 동기인데 요새 밥벌이가 시원찮아서 형이 200만 원 찔러주니까 그냥 눈 감고 서류 넘겨준 겁니다. 최 수사관은 타자기를 요란하게 두드리며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도 고개 한 번 들지 않고 물었다. 가짜 도장은 누가 팠습니까? 우리 형이요. 맹세코 형이 팠습니다. 도윤이 오른손을 번쩍 치켜들었다. 전 그날 집구석에서 잠이나 자고 있었고 형이 도장 파서 들고 온 겁니다.
이 집만 내 명의로 돌려놓으면 그걸로 전세자금 대출풀로 당길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돈만 있으면 우리 유라가 결혼해준다고 했단 말입니다. 전 진짜 장가 한번 가보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그는 의자 위에서 잔뜩 몸을 웅크렸다. 며칠 전 어머니 집 베란다에서 담배를 뻐끔거리며 얄팍하게 입속을 챙기려던 그 능글맞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최 수사관이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그를 쏘아보았다. 강도윤. 핵심적인 질문 하나만 하죠. 도윤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수사관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당신, 천호동에 있는 그 아파트가 당신 형수가 결혼하기 전에 본인 돈으로 직접 산 형수의 특유재산이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사무실 안이 돌연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저 멀리 복도에서 아스라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도윤의 다리가 떨림을 멈췄다. 그는 감히 수사관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여전히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종이컵 커피 위로 시선을 떨구고는 하얀 김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는 모기 소리만큼이나 아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웅얼거렸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차피 만만한 형수 물건이니까 슬쩍 훔쳐다 써도 아무 문제 없을 줄 알았다. 이겁니까? 최 수사관이 조서철을 탁 소리 나게 덮었다.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강도윤. 당신은 불법 은닉 재산을 취득하려 한 공범으로 방금 정식 입건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보호자에게 전화해서 면회 오라고 하십시오. 당신 형님은 현재 당신을 보석으로 빼줄 처지가 못 되니까 말입니다. 강준혁과 강도윤 형제가 경찰서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던 바로 그 주, 서울가정법원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문이 정식으로 송달되었다. 천호동 32평 아파트는 대한민국 부동산 등기 시스템상의 새빨간 전자자물쇠가 철컥 채워졌다. 소송이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 이 아파트는 팔 수도 없고 담보로 잡힐 수도 없으며 그 어떤 신용대출의 근저당권 설정도 불가능해졌다. 강씨 형제가 온갖 잔머리를 굴려 빼돌린 그 잘난 자산은 순식간에 단돈 10원도 융통할 수 없는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로 전락해버렸다. 그 직후 김태리 변호사는 윤서연을 대리하여 서울가정법원의 이혼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했다.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던 날, 서울에는 마침 올해의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강준혁이 다니는 중소기업 한성물류는 구로디지털 단지에 위치해 있었다. 오후 3시, 사무실에는 난방기가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직원들은 춘곤증에 시달리며 모니터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강준혁은 과장에게서 반려당한 기획안을 손에 쥔 채 회의실을 빠져나오며 짜증이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상태였다. 강 과장님, 이길 특급 우편물 왔습니다. 안내 데스크 여직원이 두툼한 황색 서류 봉투를 들고 다가왔다. 본인 서명이 필요하대요. 강준혁은 미간을 찌푸리며 펜을 건네받아 수령증에 대충 휘갈겨 사인했다. 그는 무심코 봉투의 발신인 란을 쳐다보았다. 거기에는 굵고 까만 도둠체로 이렇게 박혀 있었다. 서울가정법원. 마침 주변을 지나치던 동료 몇 명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그 네 글자에 꽂혔다. 사무실 안이 단 0.5초 동안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아무도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남의 불행을 뜯어먹고 싶어하는 끈적끈적한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마치 수십 개의 바늘처럼 강준혁의 등짝을 콕콕 쑤셔댔다. 그는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서류 봉투를 낚아채듯 움켜쥐고 자신의 파티션으로 젠걸음으로 돌아가 털썩 주저앉았다. 의자를 책상 쪽으로 바짝 당겨 뒤통수에 꽂히는 시선들을 온몸으로 막아냈다. 두 손이 덜덜 떨렸다. 봉투 입구를 뜯어내다 종이 모서리에 검지가 베어 핏방울이 맺혔지만 아픔 따위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그 안에 서류를 끄집어냈다. 맨 앞장은 소장. 원고 윤서연. 피고 강준혁. 그 아래에는 청구 취지가 적혀 있었다. 총 4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그 문장들은 하나하나가 차가운 비수가 되어 그의 숨통을 정확하게 찔러 들어왔다. 1. 피고 강준혁을 유책 배우자로 인정하고 원고와의 이혼을 명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금 1억 원을 지급하라. 3.
피고가 혼인 기간 중 저지른 형사범죄 혐의 및 악의적인 자산은닉 정황을 참작하여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은 7대 3의 비율로 분할한다. 4. 원고의 특유재산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소재 아파트를 즉각 원상회복 조치하고 피고와 강도윤 사이의 매매계약은 원천 무효임을 확인한다. 강준혁은 유책 배우자와 1억 원이라는 단어를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시야가 흐려지고 가슴팍에 천근만근짜리 바위가 짓누르는 듯했다. 그는 윤서연이 그저 자존심을 꺾고 사과를 받아내려는 줄 알았다. 경찰서에 신고한 것도 그저 기를 죽이려는 엄포인 줄만 알았다. 하지만 그는 뼈저리게 틀렸다. 그녀는 기어이 그의 가죽을 벗기고 뼈마디를 으스러뜨린 뒤 그 뼛속의 골수까지 탈탈 털어 산산조각 낼 작정이었던 것이다. 강 과장님, 옆자리에 앉은 박 대리가 슬쩍 고개를 들이밀며 목소리를 깔고 물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영 엉망이신데. 혹시 댁에 무슨? 꺼져. 강준혁은 벼랑 끝에 몰린 들깨처럼 획고개를 돌리며 포효했다. 박 대리는 화들짝 놀라며 자기 의자 쪽으로 잔뜩 몸을 움츠렸다. 사무실 전체가 하던 일을 멈추고 일제히 이쪽을 쳐다보았다. 강준혁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책상 위에 차 키와 겉옷을 움켜쥐었다. 부서장에게 반차 보고조차 하지 않은 채 그는 미친 사람처럼 사무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승강기 문이 닫히는 바로 그 찰나 파티션 너머로 수군거리는 귓속말들이 그의 귓전을 때렸다. 같은 시각 경기도 의정부시 중앙병원. 병실 안은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도시락 반찬 냄새가 섞여 진동하고 있었다. 시어머니 공말수는 6인실 창가 쪽 병상에 드러누운 채 머리 위에서 똑똑 떨어지는 수액을 올려다보며 옆 침대 아주머니가 건네준 귤을 질겅질겅 씹어대고 불만을 쏟아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들놈 두 녀석 낳아봤자 무슨 소용이람. 우리 큰며느리라는 년은 평소엔 그렇게 얌전한 척 곰살맞게 굴더니만. 시험이 다리가 부러져서 수술을 했는데 직장 좀 쉬고 며칠 병수발 좀 들라니까 아예 짐 싸서 가출을 해버렸지 뭡니까? 그게 사람년입니까? 요즘 젊은 것들은 지들밖에 몰라. 효도가 뭔지도 모른다니까요. 옆 침대 아주머니는 멋쩍은 듯 하하 웃을 뿐 맞장구를 쳐주지 않았다. 바로 그때 침대 협탁 위에 놓인 휴대전화가 지잉 울렸다. 공말순이 액정을 쳐다보니 큰아들 준혁이었다. 그녀는 냉큼 통화 버튼을 누르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환자 목소리를 꾸며내며 앓는 소리를 시작했다. 준혁이니? 애미 다리가 오늘은 또 왜 이리 쑤신대냐? 엄마. 이제 속이 시원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아들의 안도 인사가 아니라 성대가 찢어질 듯한 미친 듯한 짐승의 괴성이었다. 공말수는 귀가 찢어질 듯 놀라 휴대전화를 황급히 떼어냈다. 평생 큰아들이 자신에게 이따위로 폐악을 부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너 왜 소리를 지르고 지랄이야? 무슨 일인데 그래? 서연이가 경찰서에 신고했어. 형사들이 다 털어냈다고. 그 집은 아예 가처분 떨어져서 동결됐고 도윤이는 피의자로 잡혀 들어가서 조사받고 있어. 서연이가 지금 당장 집 내놓으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나랑 이혼한답시고 위자료만 1억을 내놓으라잖아. 강준혁은 전화통을 붙들고 완전히 무너져 내린 채 처절한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밥상머리에서 서연이 달달 볶으면서 도윤이 집 사주라고 난리만 안 쳤어도 내가 그딴 미친 짓거리는 안 했다고. 이제 어떡할 거야. 나 형사 고발당해서 까딱하면 징역 살게 생겼어. 이제 만족해? 뚜 하는 기계음과 함께 전화가 끊어졌다. 공말순의 휴대전화를 쥔 손이 허공에서 덜덜 떨렸다. 그녀의 늙은 뇌가 방금 큰아들이 쏟아낸 말들의 뜻을 소화하는 데에는 꼬박 10초가 걸렸다. 신고. 집이 가처분? 도윤이가 잡혀갔어? 징역. 쭈글쭈글한 공말순의 얼굴이 돌연 검붓게 달아오르더니 목줄기에 핏대가 시뻘겋게 솟구쳤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고 귓속에서는 삐하는 날카로운 이명이 울렸다. 그 미친년이 그쳐 죽일 잡년이 공말수는 고관절이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조차 잊어버린 채 병상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허공에 양팔을 휘저으며 천장을 향해 핏대를 세우고
발악하기 시작했다. 아니, 그깟 아파트 한 채가 뭐라고. 명예 좀 옮겨놓은 게 무슨 대수라고. 도윤이는 지 시동생 아니야. 한 핏줄끼리 좀 도우며 사는 게 쟨가. 우리 강씨 집안에 시집와서 8년 동안 알 하나 못 낳은 주제에 지가 무슨 자격으로 집을 탐내. 지가 뭔데 감히 내 아들을 경찰서에 집어넣어. 그 악다구니는 고요한 병실에 떨어진 벼락과도 같았다. 깜짝 놀란 주변 환자들이 일제히 몸을 일으켰다. 방금 전까지 귤을 나눠주던 옆 침대 아주머니는 웃음기를 싹 거둔 채 혀를 끌듯 차며 자리에서 일어나 가운데 처진 의료용 커튼을 착 끌어당겨 공말순의 흉측한 꼴을 꼴도 보기 싫다는 듯 완전히 가려버렸다. 삐삐삐. 침대 머리맡에 혈압 모니터가 날카로운 경고음을 울려댔다. 화면에 뜬 수축기 혈압 수치는 190을 훌쩍 넘어가고 있었다. 경보음을 들은 복도의 간호사 2명이 혈압 강화제가 실린 카트를 덜컹거리며 병실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들은 병상에서 짐승처럼 펄떡거리며 발악하는 공말순의 사지를 힘껏 짓누르고 수액줄을 통해 신경 안정제를 강제로 주입했다.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공말순의 악다구니는 점점 잦아들더니 알아들을 수 없는 웅얼거림으로 바뀌었고 이내 혼절하듯 깊은 수면에 빠져들었다. 병실에는 다시금 죽음 같은 정막이 내려앉았다. 형사사건의 수사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질풍같이 진행되었다. 2달 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강준혁을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 및 사기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 사정을 뻔히 알고도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려 했던 강도윤 역시 공범으로 함께 기소되었다. 200만 원의 알량한 뒷돈을 챙겼던 법무사 새끼는 그 즉시 자격이 정지당했고 별건으로 구속 송치되었다. 공소장이 날아온 바로 다음 날 한성물류의 인사팀장은 강준혁을 독방으로 호출했다. 강 과장. 최근 자네 개인적인 일로 경찰서 꽤나 들락거린다는 소문은 익히 들었네. 그 인사팀장은 책상 위에 징계 통보서를 툭 던지며 기계적인 어투로 내뱉었다. 경영진 측에서는 자네의 중대한 형사 범죄 혐의가 우리 회사의 대외적인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고 판단했네. 취업 규칙에 의거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자네에게 무기한 대기 발령 및 직위 해제를 명하네. 지금 즉시 사원증과 출입카드 반납하고 당장 내일부터 출근할 필요 없네. 강준혁은 단 한마디의 변명조차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목에 걸린 사원증을 빼어 책상 위에 올려두고는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걸어나갔다. 오후 4시 강준혁은 회사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 홀로 구겨져 있었다. 3년 전 할부로 뽑은 기아 K5였다. 그는 운전대를 꽉 움켜쥔 채 자신의 손등 위로 이마를 지시기듯 쳐박았다. 차 안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계기판에서 새어나오는 음침한 불빛만이 감돌았다. 그는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바람 빠진 고무공처럼 이 비좁고 숨막히는 공간 안에서 무려 40분 동안 미동조차 하지 않고 죽은 듯 앉아 있었다. 이듬해 1월 서울 가정법원. 이혼 소송 첫 변론 기일. 법정안은 난방기가 과하게 돌아가 숨을 쉴 때마다 목이 칼칼해질 정도로 건조했다. 피고석에 앉은 강준혁은 며칠은 입은 듯 구겨진 셔츠 차림에 눈동자는 퀭하게 파였고 턱 밑으로는 푸르스름한 수염 자국이 빽빽했다. 그의 옆에 선 대리인 변호사가 재판장을 향해 구차한 변론을 늘어놓고 있었다. 재판장님, 피고가 재산을 융통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방식을 취한 것은 사실이나 그 근본적인 동기는 친동생의 결혼이라는 가정사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을 뿐 결단코 개인적인 사욕을 채우려 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쌍방 간의 외도나 가정폭력 등 혼인 파탄의 본질적인 사유는 일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지금까지도 원고와의 관계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바 재판부에서 두 사람에게 조정의 기회를 부여해 주시고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원고석에 앉은 윤서연은 몸에 딱 떨어지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맞은편의 강준혁을 쳐다보았지만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김태리 변호사가 차가운 코웃음을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장님,
아내의 전 재산을 도둑질해서 시댁이라는 밑빠진 독에 쏟아붓는 행위를 두고 관계 회복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포장한다면 대한민국 가족법은 그 자체로 거대한 코미디가 될 것입니다. 김 변호사는 몸을 돌려 실무관에게 법정 내 빔 프로젝터를 켜달라는 눈짓을 보냈다. 대형 스크린이 천천히 내려왔다. 스크린을 주목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원고 윤서연 씨가 지난 8년간의 혼인 기간 동안 강 씨 집안을 향해 증명해온 그 진짜 관계의 실체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화면에 떴다. 빼곡한 숫자로 채워진 은행 거래 내역 집계표였다. 결혼 첫 해의 1월부터 시작하여 천호동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금 매월 180만 원은 전액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었습니다. 8년간 단 한 차례의 연체도 없었습니다. 합계 금액 1억 7,280만 원. 김 변호사가 프레젠터 버튼을 눌렀다. 두 번째 항목.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원고는 피고에 묻힌 공말순 씨의 계좌로 생활비 명목의 50만 원을 꼬박꼬박 이체했습니다. 8년간 총 96개월. 합계 금액 4,800만 원. 다시 버튼을 눌렀다. 세 번째 항목. 해당 아파트의 아파트 관리비, 수도 및 도시가스 등 각종 공과금, 그리고 매년 청구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이르기까지 전부 원고가 홀로 부담했습니다. 합계 금액 1,200만 원. 법정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다. 천장에 달린 프로젝터 환풍기가 웅웅거리는 소리만 맴돌았다. 김태리 변호사는 고개를 돌려 마치 바싹 마른 미라처럼 앉아있는 강준혁을 쏘아보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다. 지난 8년 원고 윤서연이 이 망어먹을 혼인을 유지하기 위해 쏟아부은 순수 현금 지출액만 2억 3천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피고 강준혁은 이 가정에 무엇을 기여했습니까? 아침마다 아내가 끓여준 된장찌개가 짠에 싱겁네 타박이나 늘어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몰래 동네 지하 도장 가게를 기어들어 가 아내의 인감도장을 파낸 것입니까? 법대 위에 앉아 그 눈부시도록 끔찍한 지출 명세서를 내려다보던 재판장은 돋보기 안경을 벗고 미간을 꾹꾹 눌렀다. 강준혁은 시종일관 고개를 푹 숙인 채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감히 서연 쪽으로 단 한 번의 눈길조차 주지 못했다. 그는 털이 다 뽑힌 채 뙤약볕 아래 내던져진 죽은 새처럼 입도 뻥긋하지 못했다. 2달 후 정식 판결문이 송달되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의 그 어떤 조정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는 흑백의 활자로 아주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피고 강준혁을 유책 배우자로 인정하고 이혼을 명한다. 피고의 중대한 귀책 사유 및 원고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참작하여 위자료를 8천만 원으로 책정한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기타 공동재산 쌍방 예금 및 차량은 원고에게 65대 35의 비율로 분할한다. 위조된 서류로 명예 이전된 천호동 아파트의 매매 계약은 원천 무효이며 해당 소유권은 즉시 원고 윤서연의 명의로 강제 원상회복 조치한다. 그리고 뒤이어 열린 형사재판 1심 선고 공판에서 강준혁은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 혐의가 모두 유죄로 병합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공범인 강도윤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떨어졌다. 비록 당장 철창 신세는 면했지만 그들의 신원조회 기록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형사 범죄자라는 붉은 전과 기록이 낙인처럼 찍히게 되었다. 강준혁이 번듯한 회사로 재취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도윤의 여자친구 최유라는 도윤이 체포된 바로 다음 날 그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하고 둘이 동거하던 반지하 셋방에서 야반도주하듯 짐을 빼서 사라져버렸다. 판결문이 연남동으로 도착하던 날 오후 서연은 집 근처의 자그마한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다. 11월의 바람은 이미 뼈를 애는 듯한 초겨울의 한기를 품고 있었고 은행나무에 매달려 있던 마지막 노란 잎사귀마저 땅으로 흩뿌려졌다. 그녀는 휴대전화 액정에 뜬 판결문 전자문서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소유권 원상회복이라는 단어 위에서 그녀의 시선이 한참을 머물렀다. 그녀는 천천히 화면을 끄고 휴대전화를 코트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고개를 들어 초겨울의 차갑고 투명한 공기를 가슴 깊이 폐부까지 들이마셨다.
그 시린 공기가 기도를 타고 내려가며 지난 8년 동안 따리를 틀고 있던 퀴퀴한 분노와 체증을 모조리 분해해 버리는 듯 했다. 이내 그녀는 아주 길고 깊게 그 모든 숨을 뱉어냈다. 석 달 후. 서울에 이른 봄이 찾아왔다. 서연은 기어코 자신의 명의로 되돌려 놓은 천호동 32평 아파트를 곧장 매물로 내놓았다. 부동산 호황기를 탄 덕분에 아파트는 5억 4천만 원이라는 훌륭한 가격에 매각되었다. 강준혁이 사돈의 8촌까지 빚을 져가며 토해낸 위자료 8천만 원과 차량 처분 대금 및 예금 분할 절반을 합치자 서연의 개인 계좌 잔고는 7억 원을 가뿐히 돌파했다. 그녀는 굳이 큰 집을 고집하지 않았다. 홍대 인근의 탁 트인 야외 테라스가 딸린 아늑한 오피스텔을 얻었다. 채광이 기가 막히게 좋은 테라스 한 구석에는 페퍼민트 2화분과 바질 1화분을 예쁘게 심어두었다. 그녀는 태성회계법인으로 복직했다. 압도적인 업무 능력과 최근 겪은 일련의 사태에서 증명된 무시무시한 멘탈 덕분에 지난달 내부 인사평가에서 팀장이 직접 도장을 쾅 찍어주어 시니어 심사부장으로 단번에 승진했다. 어느 지극히 평범한 목요일 저녁 6시 반. 서연은 업무를 마치고 사원증을 찍으며 퇴근했다. 여의도 법인 건물 1층 편의점에 들러 냉장고에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병을 꺼내 들었다. 계산대로 가 결제를 하려는데 코트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한 손으로 결제를 마친 뒤 편의점 유리문을 밀고 늦가을 냄새가 묻어나는 거리로 나섰다. 쌀쌀한 밤바람이 코트 자락을 기분 좋게 스쳤다. 휴대전화를 꺼내자 액정에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형수님, 저 도윤입니다. 형이 형수님께 돈 좀 융통할 수 없겠냐고 묻네요. 형이 막노동판 전전하면서 버는 돈으로는 빚 이자 갚기도 빠듯해서요. 엄마 다리도 아직 성치 못하시고요. 형수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난 8년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서연은 그 텍스트를 응시했다. 시선이 액정 위에 머문 것은 고작 3초 남짓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티끌만한 동요조차 일지 않았다. 엄지손가락으로 액정을 가볍게 쓸어 올려 우측 상단의 설정 버튼을 누른 뒤 가차없이 발신자 차단을 탭했다. 화면은 순식간에 깨끗해졌다. 그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뚜껑을 돌려 열고 커피를 크게 한 모금 들이켰다. 쌉싸름하면서도 차갑고 투명한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머릿속을 맑게 깨워주었다. 휴대전화를 다시 주머니에 밀어넣은 그녀는 여의도 대로변을 따라 경쾌하게 걸음을 옮겼다. 밤바람이 그녀의 긴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건너편 고층 빌딩 유리창에는 도시의 화려한 네온 사인 불빛이 수놓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홍대 오피스텔로 돌아왔을 때는 저녁 7시 반이었다. 도어록이 삐리리 경쾌한 소리를 내며 현관문이 열렸다. 집 안은 캄캄했지만 공기 중에는 산뜻한 페퍼민트 향이 은은하게 감돌았다. 서연은 코트를 벗어 걸고 슬리퍼로 갈아 신었다. 굳이 거실에 환한 메인 조명을 켜지 않고 주방으로 곧장 향해 싱크대 위쪽에 따스한 노란색 포인트 조명만 딸깍 켰다. 냉장고를 열어 찌개용 소고기 한 팩과 두부 반모, 그리고 애호박 하나를 꺼냈다. 1인분짜리 작은 뚝배기에서 물이 끓어올랐다. 된장을 솔솔 풀고 준비한 재료들을 차례대로 넣었다. 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오르며 하얀 김을 피워 올렸고 창밖으로 펼쳐진 홍대의 화려한 야경을 포근하게 흐려놓았다. 서연은 밥 한 공기를 정갈하게 푸고 모락모락 김이 나는 된장찌개를 식탁 위에 올린 뒤 의자를 빼고 앉았다.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술 크게 떠서 입으로 가져갔다. 가는 기가 막히게 딱 맞았다. 그녀는 천천히 숟가락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쇠숟가락 끝이 도자기 그릇 가장자리에 닿으며 아주 경쾌하고 맑은 쨍 소리를 냈다. 오롯이 그녀 혼자뿐인 방 안으로 그 소리가 기분 좋게 퍼져나가더니 이내 끝없이 아늑하고 고요한 정막 속으로 사르르 가라앉았다. 짜증 섞인 한숨 소리도 없었다. 거칠게 의자를 밀어내는 소리도 없었다. 등 뒤에서 현관문이 쾅 하고 둔탁하게 닫히는 불쾌한 소리도 더 이상 없었다. 온전히 그녀의 통제 아래 있는 이 완벽한 밤,
곁에 있는 것이라곤 뚝배기에 담긴 따스한 온기와 그녀 자신의 평온한 숨소리뿐이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